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이 책방의 최인하 대표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희 책방 북토크는 물론 인기가 많지만 특히 오늘은 이렇게 많은 분들을 저녁 시간에 책방으로 오시게 한 분이 계시죠? 어떤 분 때문에 오셨을까요? 문영배님이라고 하셨어요. 제가 이 책방을 하면서 좋은 순간 중에 하나가 작가님께서 일찍 오셔서 잠깐이지만 사담을 나누기도 했답니다. 이런 순간이 참 좋아요. 책방하기를 잘했구나 싶죠. 명함도 받았는데요. 명함에 이름 석자만 딱 써 있고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사실 저도 좀 고민했거든요. 오늘 호칭을 어떻게 해야 할까? 헌법재판관님, 판사님, 선생님, 출판사 편집자분께 여쭤봤더니 알려주셨어요. 작가님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자, 여러분, 문영배 작가님 모시겠습니다. 제가 가톨릭대에서 강연을 하고 왔거든요. 차가 너무 막혀서 지하철로 갈아타고 왔어요. 고속터미널에서 내렸는데 지하철을 어떻게 타야 되는지 모르겠더라고요. 신세계 백화점을 뚫고 해서 겨우 왔습니다. 제가 말씀 듣고 책을 읽으면서 느낀 건데요. 뵙는 순간 떠오르는 말이 꼬장꼬장이었어요. 제가 그래서 저는 처음에 도스토옙스키를 좋아했어요. 근데 최근에는 아마 거의 톨스토이로 넘어간 것 같아요. 톨스토이는 이야기가 너무 많아요. 부활 한번 보세요. 얼마나. 이게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도스토옙스키는 너무 깊어요. 그리고 이해가 안 돼요. 죄와 벌 이해가 되세요? 노파를 죽여가지고 뭘 했으면 쓰든지 아니면 뭐 초인 사상을 실현하든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뭘 이야기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갑자기 왜 또 그 무슨 미망인 장례식장에 그걸 줍니까? 어머니가 보낸 돈이잖아요. 어머니가 보낸 돈은 왜 거기 그 창녀의 그 아버지 그 장례식에 줘요? 도무지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최근에는 거의 아빠가 좋냐, 엄마가 좋냐, 엄마가 좋아. 이렇게 돌아갔어요. 그게 계속 읽은 결과가 그래요. 좋은 어른은 어떤 어른일까요? 좋은 어른은 저는 먼저 길을 걸어간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살다 보면 두세 가지 길이 있거든요. 근데 그걸 우리가 가보지 않았기 때문에 선택을 잘 못한다고요. 근데 어른은 거기를 이미 걸어간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그걸 믿고 그냥 가는 거거든요. 이정표처럼. 그래서 저는 제 인생에서 극적인 결정을 할 때 떠올리는 분이 김장환 선생님이에요. 김장환 선생이라면 이럴 때 어떻게 할까? 두 번째 떠올리는 사람이 한기택이에요. 한기택 판사라면 어떤 결정을 했을까? 그러면 이제 답이 나온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사명대사가 선수작 후인정이라는 구절이 있잖아요. 눈 내리는 날 함부로 걷지 마라. 당신이 만든 이 길이 뒷사람의 이정표가 된다. 선수작 후인정. 저는 어른이라고 생각해요. 그럼 좋은 대화는 뭐냐? 김장환 선생은 좋은 대화를 잘 안 하세요. 말씀 자체를 안 하세요. 안 하시고. 그것도 대화의 방법이라 생각하지만 저는 좋은 대화의 본질은 솔직하게 말하게 하는 능력이라고 봐요. 그 방법은 본인이 솔직하게 이야기를 해야 돼요. 본인이 솔직하게 이야기를 하면 상대방도 자연스럽게 솔직하게 이야기해요. 근데 우리가 상담을 한다고 할 때 보면 자기 이야기 하나도 안 하고 상대방 이야기만 탁 들어요. 저는 그건 대화가 아니라고요. 여기서 문득 잠깐요. 왜 법과대학을 가셨어요? 공부 잘한 거 말고는? 제가 고등학교 때 보니까 제가 법에 좀 관심이 있었던 것 같아요. 법. 법을 통해서 뭘 문제를 해결하는 게 좀 좋겠다. 그런 생각? 공부 잘하니까 법대 가래. 이거 말고 원래부터? 네, 있었어요. 그러면 다들 이제 사법시험 붙고 연수원 수료하면 다 중앙지법 가고 싶어 하잖아요. 근데 처음부터 그러니까 재판관님처럼 선택해서 쭉 가시는 분들을 향판이라고. 그걸 선택을 하신 거죠? 말씀을 듣고 이제 책을 읽고 말씀을 들어보면 이게 하나로 이렇게 꿰집니다. 언저리. 정상 아니고 언저리. 나는 향판으로 쭉 가겠어. 이게 하나로 쭉 꿰지는데 그 부분을 좀 설명을 해주세요.
그것도 유튜브에 자세히 나오는데요. 제가 아까도 말했지만 대학교 때 시위를 안 했다고 했잖아요. 저는 시험이 좀 일찍 된 편이단 말이에요. 연수원을 갔어요. 그때 이제 뒤늦게 말하자면 바람이 든 거예요. 막 책도 읽고 노동야학도 가고 노동법률상담소도 가고 뭐 하여튼 막 대학교 때 못한 걸 그냥 한꺼번에 다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내린 결론이 인권 변호사를 하겠다라고 여러 사람한테 말했어요. 그런데 이제 군대에 갔다 와서 제대할 무렵 36개월 지날 무렵에 돌이켜 생각해 보니까 제가 인권 변호사 될 자신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대안이 뭔가? 그 대안으로 생각한 게 지역법관이에요. 법관은 법관이 되되 뭐. 이렇게 승진을 염두에 둔 그런 법관 말고 한 군데 이렇게 탁 박아서 그냥 뭐 내 할 일을 하는 그런 거로 가야 되겠다. 그러니까 인권 변호사의 현실적인 대안이었다. 근데 사람이 처음에 이렇게 길을 정해서 가다가도 옆 사람도 보고 뭐 이러면 흔들리잖아요. 동기들이 뭐 승진도 하고 중앙모처에 막 올라가고 이런 거를 보실 때 흔들리지는 않으셨어요? 저는 흔들린 적은 없고요. 2006년도에 법원 행정처에 근무하겠느냐는 제안이 들어왔어요. 판사들은 스펙 쌓을 때 법원 행정처를 좀 중시해요. 저는 그때 3초 만에 거절했고요. 이제 문제는 제가 지역법관을 하고 또 우리법 연구회를 하고 해서 나는 승진을 못할 줄 알았어요. 근데 2012년에 양승태 대법원장이 저를 고등법원 부장으로 승진시켜줬어요. 그래서 뭐 아시는 분은 알겠지만 저 양승태 대법원장 저 비판한 글 쓴 적이 없어요. 사람이 원래 그래요. 웃음. 그리고 저는 뭐 이거로 그냥 그때도 부산 고등법원 부장판사 했어요. 그때도 부산에 있었어요. 이거를 뭐 커리어가 뭐 적당하게 끝나겠거니 했더니 또 변호사 어떤 문재인이란 분이 대통령이 된 거예요. 그래 가지고 뭐 청와대 참모를 통해서 재판관의 그 인사검증을 받겠냐? 그때 제가 생각한 거는 이거요. 물론 공경심도 있었지만 지역법관도 재판관을 할 수 있다. 그리고 된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게 저에게도 좋고 후배들한테 좋다. 그리고 저는 사법부의 문제 중에 하나가 이 승진 욕구라 하기는 그렇고 승진이 사람들을 많이 영향을 줘요. 그건 사실이에요. 거기에서 한번 벗어난 얘가 성공했다는 걸 한번 보여주고 싶다. 그 생각이었어요. 조금 전의 말씀에 의하면 어른의 선택이라고도 볼 수 있겠어요. 이렇게 향판으로 계시던 분도 헌법재판소 같은데 재판관 될 수 있어. 그러니까 뒤에 오는 사람들의 길잡이를 보여주겠어. 그렇게 되길 바랬었고요. 그래서 지금 하는 말이 저는 맨날 말은 제가 좋은 말을 다 쓰면서 그 뭐죠? 그거 덕은 덕지가 다 본다고. 승진은 승진지가 다 오고. 말은 또 그런 말이 나올 수 있겠다. 뭐 그건 인정합니다. 그 뭐 승진시켜주는 걸 뭐 그러면 안 한다 그래요. 존경하는 사람이 있으세요? 존경하는 사람은 죽은 사람을 말할 때가 제일 안전하거든요. 저는 김대중 대통령을 존경합니다. 대화와 타협을 잘했고 가장 공을 많이 세웠고 자기에 대한 평가를 후임자를 그 당선시킴으로써 증명하였다. 그런 세 가지를 다 한 사람은 아무도 없다. 노무현 대통령은 훌륭했으나 후임자를 선출하지 못했다. 문재인 대통령도 후임자를 선출하지 못했고 대화와 타협에 저는 김대중 대통령만큼 하지 못했다. 지금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요, 존경하는 분을 꼭 대통령 중에서만 꼽아야 되나요? 아닌데. 지금 타이밍이 정치인을 좀 말해야 돼요. 저는 지금 정치인들이 너무 대화와 타협을 두려워하는 것 같아요. 대화와 타협을 하면 마치 무슨 변절한 것처럼. 그렇지 않습니다. 정치의 본령은 대화와 타협입니다. 대화와 타협을 하지 않는다면 정치를 할 필요가 없고 지난 정부가 실패한 게 그겁니다. 이 정부라고 예외냐? 아닙니다. 이 정부 역시 대화와 타협을 해야 됩니다. 그 말을 계속 강조하고 싶어요.
좋아하는 야구 선수는요? 그거였습니다. 정민재였습니다. 전민재. 근데 정민재가 성적이 안 좋았어요. 그러면 또 김원중으로 갈아탔다가 김원중이 성적이 안 좋으면 또 갈아타고, 그러니까 저는 롯데 자이언츠의 우승에 기여하는 사람, 그 사람을 좋아합니다. 야구장에도 직접 가십니까? 한 달에 한 번 가네요. 이제 사람들이 많이 알아보죠? 조금 알아봅니다. 그래도 이렇게 인기가 있으시니까 즐거우시죠? 아니에요. 반반이에요. 반반.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고. 지금은 어떤 일을 하고 계세요? 지금은 일단은 대학의 모 석좌 교수 같은 거, 그거를 하려고 노력 중입니다. 일단은 노력 중이고, 하여튼 그 나머지는 지금 생각한 적은 없고요. 조금 인생 일모작에서 좀 소홀했던 거 있잖아요. 그걸 지금은 좀 중시하는 쪽으로.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매주 목요일 날 쓰레기 분리수거를 하거든요. 직접 쓰레기 분리수거를요. 쓰레기 분리수거를 하면 그 둘이 가거든요. 저 둘이 이제 아내하고도 이야기하고 또 아들하고도 이야기하고, 그러는 게 되게 기분이 좋아요. 뭔가 좀 가사에 기여한 느낌도 들고 또 다른 또 대화를 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요새는 뭐 강연 요청이 들어오면, 예를 들면 이번 주 같으면 부산에서 순천까지 갔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뭐 다음 주 같으면 전북 익산도 가고, 가면 거기 가서 뭐 맛집도 좀 가고 또 강연도 하고. 차를 그 차와 같이 운전해 가거든요. 그러면 한 4시간 정도 걸린단 말이에요. 그 4시간 동안 얼마나 많은 이야기를 합니까? 근데 공직에 있을 때 그렇게 이야기를 못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 일모작에서 못 해본 것들을 한번 좀 해보겠다. 그랬더니 아내가 30주년이 작년이었어요. 작년에 헌재가 이렇게 바쁜데 뭔 30주년 해? 어제. 올해 이제 됐잖아요. 퇴임하니까 또 30주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내가 당신을 유럽을 보내주겠다. 26일인가 갔어요. 같이 가셨어요? 같이 가면 제가 26일을 못 견뎌요. 왜냐하면 저는 여행을 길게 못해요. 그래서 외국 여행을 가면 제일 제가 좋아하는 순간이 귀국 비행기 탔을 때. 웃음. 그래서 아시잖아요. 여행 코스. 가족들이 저하고 여행 가는 걸 다 싫어해요. 저는 돈을 벌고 아내는 여행을 가고, 이런 식으로. 하여튼 안 해본 것들 좀 다 해보고 싶고, 그 중에 하나가 책이었어요. 근데 저는 이렇게까지 하실 줄은 몰랐어요. 책이 아까 보니까 21세. 이렇게 찍었는데 이렇게 많이 팔릴 줄 예상하셨어요? 전혀 못했어요. 그러면 10만 부 이상 팔린 거예요? 그럼 사람들이 왜 이렇게 미친 듯이 책을 산다고요? 저는 동정이라고 봐요. 방송마다 무직이라고 하니까. 뭐 좀 도와달라는 뜻인가 보다. 웃음. 하여튼 저는 왜 뜨는지를 모르겠어요. 하여튼 어떤 기자가 말했어요. 신드롬이라고 하더라고요. 잠깐 들어왔다가 없어지는 건데 벌써 지났는데. 하여튼 잘 모르겠고요. 모르겠고. 저는 일단은 제가 좀 잘 알고 그 다음에 발언이 필요한 순간에 발언은 계속할 생각이에요. 하고 그 다음에 일단은 대학 일자리 좀 알아볼 생각이고, 그 다음에 강연은 1순위는 대학생이에요. 예. 대학생의 요구는 심지어 외대 학생회에서 요청이 들어왔어요. 내가 고민하다가. 예. 보통 교수님들이 요청하거든요. 학생회에서 한대. 하여튼 그것도 했어요. 그 이유는 대학생들이 우리하고 좀 단절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 대화를 좀 해야 되는데. 가야죠. 우리가 가야지. 그 사람들 보고 대화의 장에 나오라. 안 나와요. 그 생각이고. 그래서 정치인이 못하는 어떤 영역? 그 영역에 제가 좀 기여를 좀 해보겠다. 그 생각입니다. 책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키워드가 뭐였냐면, 제가 4월 1일 날 선거기를 잡았잖아요. 그때 제 친구는 선거기를 잡는 순간
자기는 주문을 예상했대요. 내가 그런 주문이 아니면 선거기를 잡을 리가 없다고 말했죠. 그리고 두 번째로 제가 4대강 재판을 했어요. 이명박 정부 손을 들어줬죠. 그래서 진보 진영에서 욕을 엄청 먹었어요. 그때 그 친구가 이렇게 말해줬어요. 너는 법률가로서 최선을 다했을 것이다. 나머지는 정치 영역이다. 그래서 우정이라는 게 그걸 견디게 해준다고 생각해요. 헌법은 법조문을 잘 몰라도 들으면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착한 사람들이 몰라서 손해보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제일 쉬운 건 생활법률 상식 사전이에요. 10만 부 팔린 책인데 김영사에서 나온 거예요. 알기 쉽게 되어 있어요. 책에서 평균인의 삶을 추구한다고 하셨는데 지금은 평균인의 삶을 살고 계신가요? 우선 지금은 평균인의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다. 퇴임할 때 재산이 한 12억 정도 됐는데 최근에 김영사 때문에 세상이 또 늘었어요. 도대체 평균의 삶을 살 수가 없어요. 그 점에 대해서 제가 좀 약간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걸 전제로 말씀드릴게요. 제가 이걸 생각한 출발은 결혼할 때 장인 장모님께 쓴 편지예요. 내가 평균인의 삶에서 벗어나지 않겠다. 그런 내 삶의 방식을 좀 존중해 달라고 했어요. 그렇게 한 이유는 두 가지예요. 첫 번째, 김장환 선생이 저한테 장학금을 줬을 때 제가 사회에 갚아야 되잖아요. 사회에 갚으면서 내가 부자가 될 수 있을까? 고민이 들었어요. 두 번째는 제가 83년도 학번인데 그때 시위가 얼마나 많았어요. 그 시위에 참가하는 권유도 받았지만 저는 거절하고 사법시험 공부를 한 거 아니에요. 그에 대한 부채의식이 좀 있어요. 민주주의를 회복하는데 나는 기여를 한 바가 없어요. 그런데 민주주의 혜택을 가장 많이 누린 사람이 저예요. 제가 판사가 되었을 때 외부의 간섭이 전혀 없었어요. 그런데 그에 대해 내가 좀 갚아야 되겠다는 생각이었어요. 그런데 미혼은 아니시잖아요. 배우자도 계시고 자녀도 있고. 배우자가 생각을 달리할 수도 있는데 처음부터 뜻이 잘 맞으셨어요? 처음에는 저는 그렇게 살 거라고 말을 했어요. 아, 이런 말은 좀 아내한테 거북할지 모르지만 제가 가난한 집 여성하고 결혼하려고 노력을 좀 했어요. 근데 어찌됐든 못했어요. 이유를 밝히니 좀 그렇고 또 누구가 상처를 받으니까 하여튼 못했는데 제 아내는 중산층 딸이에요. 결혼할 때 제 마음을 말하지 않고서는 결혼을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편지를 쓴 거예요. 말로 하면 잊혀지잖아요. 장인 장모님이 저한테 배를 많이 해주셨어요. 돈을 안 주는 걸로 했고. 그런데 청문회를 마치고 3년 뒤 장인이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저희 처는 딸이 5인데 다른 딸들은 다 재산을 증여받았어요. 저는 증여 안 받은 거 아니에요. 그런데 장인이 좀 받아가면 안 되겠냐? 고 전화가 왔어요. 그때 제가 생각했죠. 변호사도 영리 목적은 안 하겠다고 했잖아요. 그건 처하고 상의한 게 아니에요. 변호사도 안 하고 재산도 못 받고 그러면 저는 어떻게 살란 말이에요? 그래서 아내한테 재산 증여받는 건 당신이 알아서 하세요라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바로 받았어요. 그게 다예요. 말씀을 듣고 보니 항상 밖에서 좋은 평판을 받고 있는 가장과 같이 사는 분들이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그렇게 힘든 캐릭터인 줄 처음 알았어요. 저는 원만하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말씀을 안 들어도 뵙는 순간 아, F구나 하시는 거예요? 모으면 우리 연구관들은 힘들다고 하지만 보고서 같은 게 늦었다고 하면 제 첫마디가 요새 힘들지? 왜요? 검증할 방법이 없어서. 자녀의 미래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녀의 미래에 대해서는 부모가 간섭을 최소화하는 게 제일 좋다고 봐요. 부모의 역할은 자녀가 잘하는 거, 그리고 좋아하는 것을 발견해 주는 것, 거기까지여야 된다고 봐요. 본인이 모른다니까요. 자녀의 취향이나 재능과 관계없이 부모의 의견을 강하게 했을 때 그 자녀와 사이가 안 좋아진다. 그 예가 제 경험이에요. 우리 때 공부를 제일 잘한 사람이 서울대 전자공학과를 갔어요. 그 다음 2위 그룹이 서울대 의대를 가고. 근데 그때 지방대 의대는 반에서 딱 절반이 갔어요. 그때는 선생님들이 어떻게 요구했냐?
무조건 서울대 무슨 과예요? 그래서 가까운 대학 의대를 가겠다는 학생이 원서를 써달라고 하면 그 원서를 찢어버리고 서울대 무슨 과를 가라고 요구했어요. 그 말을 들었던 사람들은 다 폭망했고요. 그 말을 듣지 않고 가까운 의대에 갔던 분들은 지금 다 잘 살고 존경받고 있어요. 선생님도 전문가 아니에요. 전문가지만 아이의 미래를 몰라요. 부모는 더 몰라요. 왜냐하면 부모는 자식에 대한 기대가 크잖아요. 객관적으로 못 봐요. 그래서 부모의 역할은 자녀가 좋아하는 거, 그 중에서 잘하는 것을 발견해주고 발견할 기회를 가져주는 것, 거기까지다. 나머지는 자녀의 몫이다. 저는 그걸 실천했어요. 제 아들은 지방대 갔고 제 아들이 자신 있게 말해요. 우리 아버지는 뭐 물어보면 다 내가 알아서 하라고 해요. 저는 말을 안 해요. 왜냐하면 책임을 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자녀의 인생에 대해서 책임지기 싫어. 제가 여러 번 이야기한 건데 제 아들이 중학교 때 밤 12시에 집에를 안 들어왔어요. 안 들어온 이유를 한 번도 말 안 했는데 오늘 말할게요. 어핑크 공연 보러 간 거예요. 아들이 그건 말하지 말라고 했는데 에이핑크 공연 보러 가면 우리가 반대할까봐 그냥 경주 간다고 한 거예요. 그래서 경주에서 오다가 부산으로 와야 되는데 양산 쪽으로 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밤 12시에 그 아파트 입구에서 막 서성거렸을 거 아니에요. 사고를 날 수도 있고 또 뭐 납치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때 전화가 온 거예요. 당신 아들이 지금 버스를 잘못 탔다. 걱정하지 마시라. 그리고 그분이 제 아들한테 10,000원을 준 거예요. 그분은 대가를 바란 게 아니잖아요. 근데 그분이 돌아가는 길에 얼마나 흐뭇했겠어요. 저에게는 그 순간에 1,000억을 줘도 제 아들하고 바꾸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 극적인 순간에 그 사람이 호의를 베풀므로써 저에게는 이 사회에 대한 무한한 신뢰가 생겼고 그분은 그 하루하루가 흐뭇한 거예요. 그걸 스스로 만들면 돼요. 하나도 안 하면서 세상이 좋아지기만 바라는 거거든요. 하나 더 소개하면 제 고등학교 후배가 하는 일이에요. 고등학교 반 학년 때 반 20명의 모임을 만들었어요. 모임 이름이 이문회예요. 하는 일은 5만 원씩 걷는 거예요. 그러면 100만 원이죠. 100만 원을 가지고 후배들한테 장학금을 줘요. 매달. 그게 그 모임의 다예요. 100만 원을 걷어서 장학금 주고 밥 먹고. 그러면서 말하는데 한 10몇 년 했는데 엄청나게 자기는 기분이 좋다는 거예요. 다들 5만 원 할 수 있잖아요. 그게 5만 원이 부담스럽다. 그럼 10,000원을 해가지고 100명을 모으면 되잖아요. 그 돌아오는 길이 얼마나 신납니까? 우리의 도움으로 한 학생이 자기 진로를 찾아 쭉 간다. 그 애가 졸업을 해서 성공하면 좋고요. 성공 못하더라도 그 애가 5만 원 낼 수 있잖아요. 그렇게 우리가 작은 노력을 하면 다 좋아지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이 체이나 책방에서 책 한 5권을 사서 아파트에 가지고 가서 이웃 주민한테 주는 거예요. 이 세상을 우리들이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겁니다. 행복하세요.